네, 안녕하세요, 제이님. 현재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계신데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그 해외 플랜트에서 엔지니어링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파트 중에서도 전기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제가 맡은 일은 그 플랜트에서 어떤 설비가 고장이 나면 그 고장을 처리하기 위해서 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또 직접 정비를 하시는 분들하고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직접 정비를 하진 않고요. 실제로는 협력 업체분들이 직접 정비를 수행하시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분들과 어떻게 정비를 수행할지 해결책을 만들고 또 그분들이 실제로 정비를 수행하실 때 어떤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위험 계획까지 같이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반적인 그런 감독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네, 대략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현재 하고 계신 업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구체적으로는 저는 이제 현재 그 플랜트의 전기 설비를 유지 보수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지금 해외에서 이제 저희 회사의 플랜트를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구입을 했고, 이제 그 플랜트를 지어주고, 그 플랜트가 정상 작동 동작까지 하는 그런 일련의 그런 테스트들이 있는데, 이제 저는 그 중에서 전기 분야를 맡아서 그 전기 설비들의 건전성을 테스트하고, 또 실제로 출력이 잘 나오는지를 테스트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이제 테스트가 끝났다고 해서 제 업무가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실제로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설비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로 협력업체 분들하고 직접 정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문제라고 말씀 주셨는데 혹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나요? 이제 발전소에는 다양한 이제 설비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맡은 설비는 전기 분야 설비이고 이제 이 설비들 중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 그러니까 뭐 갑자기 동작하다가 어떤 특정한 문제로 인해서 설비가 멈춘다거나 뭐 어떤 고장이 발생한다던가 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제 즉각적으로 투입이 돼서 도면을 검토하고 문제 원인을 파악하고 그리고 작업 계획과 절차서를 만들고 이제 실제로 협력하시는 업체분들하고 정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업무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러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역량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전기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업무하고 있는 이 위치가 해외다 보니 이제 주로 그 저희의 이제 고객은 해외 외국인들이고 이제 그분들하고 실제로 저희가 회의를 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제 해결책을 찾아가는 모든 일련의 과정은 다 영어로 소통이 되기 때문에 영어 회화 능력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프로젝트도 많이 진행해 보셨을 것 같은데 진행하셨던 여러 프로젝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발전소가 준공이 되고 나서 발전소의 출력이 설계대로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하는 테스트를 수행했었습니다.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발전소에 있는 그 내부 설비들의 위치나 그리고 실제로 출력들이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잘 활용할 수 있었어야 됐는데 당시에는 제가 해외에 온 지 얼마 되지 않고 또 발전소에 익숙하지 않아서 이제 발전소를 실제로 막 돌아다니면서 설비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계속해서 연습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테스트가 이루어지기 전에 절차서를 뽑아서 설비들의 그런 출력들을 실제로 계산도 해보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혼자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어떻게 이 테스트가 이루어질지를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실제 테스트 당일에 또 저희 팀원들과 함께 이제 혼자서는 할 수 없으니까 팀원들과 함께 설비들을 같이 이제 확인을 하면서 출력 값을 같이 계산하고 최종 값을 도출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값을 이제 분석 기관에 의뢰를 했었었는데 이 최종 결과값이 이 발전소의 건전성을 확인하는 그 기준값에 만족하는 것을 확인하고 대단히 뿌듯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의 처음 맡으셨을 때 프로젝트 말씀 주신 것 같아요. 이 업무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셨을 것 같은데 가장 어려웠던 일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제가 원래는 전기 분야로 이 회사를 입사한 게 아니라서요. 저는 원래 해외 주재원으로 나오기 전에는 저희 회사의 그 부속 연구소에 있었고 전기 분야랑은 다른 분야에서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해외에 나와서 이 전기 파트 업무를 수행할 때 사실 전기 분야가 좀 낯설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예 뭐 전기랑 관련이 없었던 건 아니고 이제 취업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전기 기사를 취득한 이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저를 이 분야의 이제 회사에서 일하게 하신 것 같은데 이제 그 당시에는 사실 이제 이론적인 부분만 공부했었고 실전에서는 사실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설비를 실제로 보고
또 도면을 보고 이러한 것들과 조금은 이제 익숙해지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4년차, 5년차가 되니까 사실 크게 그렇게 어려운 것은 없고요. 하다 보니까 또 노하우가 쌓이고 또 이제 동료분들과 협력을 하다 보니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계신데 이런 기관으로 취업하기 위한 필수 자격증이나 스펙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제 연구소에 직접 채용이 된 게 아니고 이제 공공기관에 직접 채용이 됐기 때문에 공공기관 위주로 취업 관련 스펙을 제가 쌓았던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이공 계열이지만 또 전기 분야로 저는 입사를 했지만 전기 관련 자격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전공이 또 전기 기사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전공이었고 그래서 전공과는 무관하지만 좀 열심히 노력해서 전기 기사 자격증을 취득했고요. 그리고 저는 또 해외 전형으로 입사를 했기 때문에 스피킹 점수를 최대한 높게 받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여기에 바탕으로는 제가 이제 대학생 시절에 해외 교환 학생과 해외 인턴십을 다녀온 기회가 있었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저는 한국인 혼자 또 갔었기 때문에 영어를 늘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또 다양한 외국인들하고 만나면서 또 해외에서 근무하는 것에 대한 그런 불편함이 없었기 때문에 저의 강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해외 전형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어도 중요하지만 또 관련 자격증도 많이 땄는데요. 공기업에서 특히 가점을 주는 한국사 자격증이나 한국사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 또 최대한 다양한 경험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대학 시절에 여러 가지 경험을 하기 위해서 영어 통역 경험이나 또는 의전 활동 그리고 그런 다양한 경험들을 최대한 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공기업의 해외 전형으로 입사를 하셨는데 물론 블라인드 채용이긴 하나 학력 관련해서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채용이 되셨을 때 학력 허들이 좀 높다고 느끼셨나요? 기본적으로 저희 회사는 그리고 또 제가 아는 공기업 채용은 블라인드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국공립대학교를 나왔지만 제가 입사를 했을 때 제 동기들이나 또 주변 사람들을 봤을 때 이제 인서울 출신도 많았지만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스카이 대학을 나오신 분들도 꽤 많았지만 대체적으로 국공립대학교 그리고 직업국이라고 불리는 그런 거점 대학교 출신 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공기업에서 또 일을 해보니까 물론 이제 전문성도 중요하고 자기 분야에 특화된 분들도 특히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주변 사람들과 또 협력을 해서 업무를 이제 이끌어가고 또 같이 진행해 가는 그런 태도와 그런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이제 면접에서 주로 보시는 그런 이제 요소들이 이 사람이 실제로 회사에 들어왔을 때 어떤 태도로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할 것인지를 더 중점적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합격할 수 있었던 스펙에서 해외 경험이나 스피킹 실력이 좀 주요하게 작용했다는 것처럼 들렸는데 만약에 일반 전형으로 응시를 했다라면은 떨어질 수 있는데 해외 전형으로 응시를 했기 때문에 붙을 수 있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반 전형이 그래도 이게 시기마다 다르긴 한데 어떤 시기에는 또 이제 해외 전형에 사람이 더 몰릴 때도 있고 어떤 시기에는 일반 전형에 더 몰릴 때도 있는데 해외 전형 같은 경우에는 기본 영어 기준이 조금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덜 사람들이 몰리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경쟁률이 치열한 일반 채용보다는 조금은 더 경쟁률이 낮진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확실히 이공계열 계신 분들 중에 언어 실력이 조금 높으신 분들은 해외 전형에 지원을 해보는 게 그래도 좀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경쟁을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어 이제 스피킹 점수를 높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이공계열 분들은 이제 영어보다는 이제 전공 지식을 주로 공부하시고 또 관련 자격증을 따느라 조금은 영어에 소홀해 하시는 분들도 꽤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어 점수가 높고 스피킹에 자신이 있으시면 해외 전형이 저는 조금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직무의 면접에서는 어떤 질문들을 많이 하나요? 저희는 총 3단계로 그 단계가 이루어졌었는데 첫 번째는 서류 면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적성. 지금은 NCS로 바뀌었지만 제 때는 이제 인적성이었거든요. 그리고 3단계는 면접이었는데 이제 3단계 면접에서는 이제 2단계 인적성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 그 충분한 자질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다고 판단을 하시고 이제 인성 면접을 더 중점적으로 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인성 면접뿐만 아니라 또 토론 면접도 있었고 또 창의 면접도 있었는데 그중에 특히 기억나는 게 창의 면접이었었는데 창의 면접은 뭐 예를 들어 현재 지금 하늘에 날고 있는 비행기가 몇 대인지 그런 답을 도출해가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처음 보는 분들하고 함께 모여서 그 답을 찾아가고 또 자기 의견을 피력하고 이런 과정들을 면접관들이 가까이에서 보시는데 이제 지원자들이 어떤 식으로 논리적으로 답을 도출해 가고 또 자신과 의견이 맞지 않더라도 어떻게 상대방을 뭐 배려를 하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지 이런 자세들을 중점적으로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면접 단계까지 올라가신다면 어떤 거짓된 모습보다는 자신의 모습을 최대한 보여드리려고 노력하시고 뭐 토론이나 어떤 창의 면접에서는 다른 분들과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취업하신 다음에 일을 하시면서 대학원에도 진학을 하셨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제가 그 연구소에서 잠깐 일을 하게 된 기회가 있었는데, 연구소는 기본적으로 석사, 박사 분들이 대부분이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과 지내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그렇게 이제 그 허들이 높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취업하기 전에 대학원을 가고 또 대학원 스펙을 통해서 취업을 하기 위함이라면 조금 더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그랬겠지만 이미 취업을 한 상태였고 야간 대학을 다녀서 석사 학위를 따는 것은 또 굉장히 메리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운이 좋게 회사에서 또 지원되는 지원금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대학원에 진학을 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그때 당시에 제가 연구소에서 했던 업무에서도 뭐 관련 논문들을 썼기 때문에 석사 논문도 조금은 수월하게 쓸 수 있겠다는 그런 자신감도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학원에 진학하셔서 석사를 취득하신 게 뭐 승진이나 연봉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었나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호봉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석사를 땄다고 해서 뭐 급여가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어떤 좋은 기회로 다시 연구소에 갈 수 있는 최소 자격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 분야를 한번 조금이나마 더 깊숙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네, 확실히 석사 자체가 연봉이나 승진에 큰 도움이 되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연구소로도 다시 옮길 수 있는 커리어 옵션이 하나 더 늘어났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